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기록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방, 거친 파도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배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꽉 안은 어머니부터 주름이 깊게 팬 노인까지 아주 남녀노소가 뒤섞여 있죠. 네, 그들은 모두 갓 건국된 새 나라가 자신들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섬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배에 올랐던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탄 배의 밑바닥에는 이미 누군가 일부러 뚫어놓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멀어지고 수심이 깊어지자마자 뱃사공들은 그 구멍에 마개를 뽑아버리고 자신들만 작은 배로 쏙 탈출해버렸죠. 순식간에 차가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실루엣만이 남겨진 거죠.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이 깊이 있는 탐구는 단순히 옛날 왕조가 바뀌었다는 그런 딱딱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474년, 그러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한반도를 호령했던 거대한 가문의 혈통이 어떻게 단 2년 만에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는지 저희가 그 미션을 가지고 추적해 볼 겁니다. 네, 그 이면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진실, 그리고 성씨를 세탁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에 관한 기록들을 오늘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록들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니, 500년이나 권력을 쥐었던 어마어마한 가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 성씨까지 숨겨가며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 나라, 그러니까 고려의 시작점을 추적해봤거든요. 네네. 태조 왕건이 외세 도움 없이 스스로 후삼국을 통일한 건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시작의 이면을 딱 들여다보니 국가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위태로운 도박 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부인이 무려 29명이고 아들이 25명이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왕건의 후삼국 통일은 분명 자주적인 업적이었지만 당시 고려라는 나라는 단단한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매우 불안정한 연합체에 가까웠거든요. 연합체요? 네, 전국 각지에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강력한 호족들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왕건이 이들을 포섭하고 반란을 막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 가문 딸들과 모조리 혼인관계를 맺어버린 거죠. 와, 이거 비유하자면 마치 새로 출범한 거대 기업의 CEO가 29개의 강력한 경쟁사 대표들에게 전부 이사회 자리를 하나씩 내어준 격이네요. 당장 오늘 주주총회에서 싸움 나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그 CEO가 물러난 뒤의 후계 구도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아닌가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25명의 아들들 등 뒤에는 25개의 거대한 무장 호족 가문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시한폭탄은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주 끔찍한 형태로 폭발하고 맙니다. 아, 벌써 피바람이 부는군요. 네, 이대왕인 해종은 장남이었지만 외가, 즉 호족의 든든한 군사적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매일같이 독살과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처소로 옮겨다니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34살하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세상에 왕이 암살 위협 때문에 도망을 다녔다고요? 네, 그리고 뒤를 이은 3대 왕 정종 역시 피비린내라는 숙청을 감행했지만 결국 4년 만에 병사하고 말죠. 여기서 왕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고려는 다시 피 튀기는 후삼국 시대의 분열된 지옥으로 돌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 그렇게 왕실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4대 왕, 그 유명한 광종이군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광종이 진짜 무서운 정치인이라고 느낀 게 무려 7년 동안이나 약간 바보 행세를 하듯 숨죽이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호족들의 심기를 전혀 안 건드리고 있다가 완벽한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한 순간 폭풍처럼 개혁을 몰아치잖아요. 네, 광종이 추진한 개혁의 핵심 무기가 바로 역사 시간에 자주 듣던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였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딱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노비안건법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풀어주는 엄청난 인권 정책 혹은 백성을 위한 훌륭한 선정 정도로 배우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호족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파괴적인 무기가 되는 건가요? 광종을 백성들 사이에서 성군이었나요? 아니면 폭군이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는 훌륭한 도덕적 명분을 가졌죠. 하지만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봐야 합니다. 당시 호족들이 거느리던 수백, 수천 명의 노비는 단순히 집안일이나 하는 하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평소에는 호족의 거대한 농장에서 일하며 경제력을 창출해주고 전쟁이나 반란이 터지면 그 즉시 무기를 들고 사병, 즉 개인 군대로 변하는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지 정책이나 인권 정책이 아니라 합법적인 명분을 딱 내세워서 적진의 무기고를 털어버리고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억울한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완벽한 명분으로 호족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동시에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과거제입니다. 시험을 쳐서 관료를 뽑는다는 이 제도는 단순히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개국공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떵떵거리며 낙하산 타고 내려온 호족 세력들을 합법적으로 쳐내기 위한 걸음망이었군요. 네, 맞아요. 글도 제대로 모르는 무인 출신 공신들을 싹 밀어내고 오직 황제인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엘리트 관료들로 조정을 물갈이하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무기로 경제, 군사, 인사권을 장악한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본격적인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와, 7년을 참았으니 칼춤을 제대로 췄겠네요. 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공신과 호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죠. 그 규모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태조 왕건 시절 약 3천 명에 달하던 개국공신 세력이 광종 말년에는 단 40여 명만 살아남았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3,000명에서 40명이요? 와, 그야말로 조정이 피바다가 된 거네요. 500년 왕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부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사력전이 있었는지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부의 적,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진 호족들을 싹 다 숙청해버리면 국가의 국방력 자체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부를 피로 잠재우자마자 외부에서 당대 세계 최강이던 거란의 80만 대군이 밀고 내려오잖아요. 고려 조정은 멘붕 그 자체여서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내부 숙청으로 노련한 장수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마주하니 고려 조정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토를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할지론이 대세였죠. 하지만 이때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서희요? 네, 바로 문신 서희입니다. 서희는 항복문서 대신 거란군 적진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적장 소손령과 외교 담판을 벌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록을 읽다가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서희라는 분이 칼 한 번은 안 뽑고 오직 말, 그러니까 협상술 하나로 그 80만 대군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청취자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상대는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을 갖춘 무자비한 유목 제국군대인데 말이죠. 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대체 어떤 협상 카드를 밀어넣었길래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서희는 이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거란이 느끼는 진짜 두려움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인질극을 벌이는 은행 강도와 협상하는 경찰에 가깝습니다.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지만 사실 그 강도는 밖에 진을 치고 있는 경쟁 조폭 조직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 경쟁 조직이 바로 네, 여기서 경쟁 조직은 바로 중국 대륙의 맹주였던 송나라였습니다. 거란은 진짜 목표인 송나라와 전면전을 벌이고 싶은데 자기들 뒷리에 있는 고려가 송나라랑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까 봐 불안했던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서희는 소손령의 텐트 안에서 바로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우리도 송나라 끊고 너희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여진족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교류를 못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돌아가면 우리가 여진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와 직통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미친 전략이네요. 적의 두려움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여진족의 땅을 먹게 해달라고 명분을 챙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거란군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돌려보낸 건 물론이고 강동 6주라는 거대한 알짜 영토까지 얻어냈죠. 전무후무한 외교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거란군 10만 명 중 겨우 수천 명만 살아서 돌아가게 만들며 완전히 괴멸시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위협을 압도적으로 이겨내고 고려가 동북아 최강국으로 우뚝 선 거죠.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런 엄청난 승리 뒤에 찾아옵니다. 승리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네, 거란을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되자 지배층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기 시작한 거죠. 광종의 과거제 실시 이후 권력을 독점
독점한 문신들은 전장에서 피 흘려 나라를 지킨 무신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짐승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없었고 심지어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토지마저 문신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의 호화로운 별장을 짓는 데 썼죠. 아니, 나라를 지킨 군인들의 월급을 뺏어서 문신들이 파티를 열었다고요? 와,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폭발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수염 사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도저히 안 믿겼는데 갓 벼슬에 오른 새파랗게 젊은 문신 김돈중이 나이 지긋한 대장군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리고 오히려 뺨까지 때렸다고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입니까? 현대의 관점에서는 경악할 일이죠. 하지만 당시 문신들이 무신들을 얼마나 하찮은 벌레처럼 여겼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중부라는 노장군의 수염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 억눌려왔던 무신들 전체의 자존심과 분노가 함께 불타오른 겁니다. 아, 뇌관을 건드린 거네요. 네, 결국 이 작은 불씨는 도화선이 되어 1170년 무신정변이라는 거대한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무신들은 칼을 뽑아들고 조정의 문신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도륙했고 심지어 왕인 의종의 허리를 꺾어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겉대 높던 문신들을 몰아내고 무신들의 권력을 잡았네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썩은 권력이 교체됐으니까 삶이 좀 나아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 역사상 가장 끔찍한 100년의 암흑기가 열렸죠. 글을 모르고 칼만 쓸 줄 알던 무신들은 국가 통치 시스템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들끼리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어제의 동지를 오늘 암살하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만 벌였거든요. 권력 다툼만 한 거군요. 네, 국정은 마비됐고 무신 집권자들은 각자 사병을 기르기 위해 백성들의 땅과 식량을 무자비하게 수탈했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고마 터져서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하필 이때 1인 역사상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몽골 제국이 쳐들어오잖아요. 저는 이 몽골 침략 시기 기록을 보면서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무신 정권 집권자들은 몽골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바다를 무서워하는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들만 쏙 서민 강화도로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육지에 한겨진 백성들에게는 산성이나 섬으로 각자 알아서 숨으라고 방치하고요. 철저한 무책임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육지가 짓밟히고 몽골군의 말빨고발에 수십만의 백성이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진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육지에 버려진 백성들이 화살바지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 유명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강화도와 진주 등지에서 조판 작업을 했죠.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기괴하게 느껴졌어요. 내일 당장 몽골군 칼에 내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판에 산속에 숨어서 나무판을 8만 개나 정성스럽게 깎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당장 창이나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인들의 정신적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국다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사라지고 통치자들은 도망친 상황에서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은 바로 불교, 즉 부처님의 힘이었습니다. 아, 정신적 의지처였군요. 네, 8만 개의 나무판을 깎는 그 고된 노동은 단순히 불경을 찍어내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의 염원 아래 결속시키는 심리적 구심점이었고, 우리는 부처의 보호를 받는 국가이기에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처절한 집단적 생존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아, 육체는 찢기더라도 정신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네요. 그렇게 30년을 처절하게 버텼지만 결국 무신 정권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고려는 몽골, 즉 원나라에 굴복하게 되죠. 이때부터 시작된 원간섭교의 기록은 정말 읽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왕의 이름표부터 싹 바뀌잖아요. 네, 고려 왕의 이름 앞에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의 충자를 강제로 붙여야 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처럼요. 게다가 원나라의 요구로 곡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려갔습니다. 아, 진짜 가슴 아픈 역사네요. 부모들은 딸을 원나라에 뺏기지 않으려고 겨우 10살 남짓한 어린아이들을 서둘러 짝을 지어 결혼시키는 조혼 풍습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상대 같은 딸을 남의 나라 노비로 안 보내려고 어린아이를 억지로 시집 보내야 했던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국가가 힘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몽골의 지배도 14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이른바 원명규체기가 찾아오죠. 네, 이 혼란한 격변기를 틈타 고려 내부에서도 새로운 세력이 급부상합니다. 바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무장하고 낡은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성계가 등장하네요. 네,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발생하는데 바로 새롭게 들어선 명나라가 고려의 북쪽 영토를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온 겁니다. 남의 땅을 대놓고 내놓으라는 명나라의 갑진에 당시 우왕과 최영 장군이 이참에 명나라 군대가 있는 요동을 우리가 먼저 쳐버리자며 요동 정보를 결정하잖아요. 여기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맙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성계가 요동 정보를 반대하며 내세운 그 유명한 사불가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제가 그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완벽한 현대 군수지원 보고서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네, 말씀해 보시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둘째, 여름철 농번기에 농민들을 군인으로 징발하면 국가 경제가 마비된다. 셋째, 북쪽으로 주력 군대가 다 빠지면 방어선이 뚫려서 남쪽에서 왜구들이 미친 듯이 쳐들어올 것이다. 넷째, 지금 장마철이라 전염병이 돌기 쉽고 습기가 많아 활을 붙인 악교가 다 녹아내려서 우리 군대의 핵심 무기인 활을 제대로 쏠 수 없다. 네, 정확합니다. 청취자님,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완벽하고 논리적인 팩트 폭행 아닌가요? 국왕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합리적인 군사적 조언을 철저하게 무시한 겁니까? 우왕과 최영 장군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 원정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우왕과 최영은 떠오르는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세력의 압박 속에서 정치적 고립무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부의 정치적 주도권을 완전히 잃기 전에 외부의 전쟁을 통해 이성계 세력의 힘을 확 빼버리고 강력한 권력을 다시 쥐려는 극단적인 도박을 던진 거죠. 결국 나라의 명운보다 자기들 내부 권력 싸움이 먼저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국왕의 고집으로 억지로 진군했던 이성계의 군대는 1388년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강물이 불어난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병사들은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성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요동이 아니라 수도 개경을 향해 군대의 말머리를 확 돌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한 번의 회군으로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처형하고 고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392년 마침내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며 474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 그 가라앉는 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건의 후손들, 그러니까 고려의 왕씨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기 이성계는 민심이 요둔치는 것을 막기 위해 왕씨들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제도와 강화도 같은 외진 섬으로 옮겨 살게 했죠. 명분은 보호였지만 사실상의 유배였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남은 고개의 세력들이 왕씨들을 중심으로 반란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조선 조정 내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폭발했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고려 왕씨의 씨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라는 아주 잔혹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끔찍한 수장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너희들을 육지에서 더 살기 편한 섬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여서 배에 태운 뒤에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밑바닥에 마개를 뽑고 모조리 가라앉혀버린. 네, 맞습니다. 역사책에는 그저 몇 줄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바닷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배 밑바닥에서 내 아이만은 제발 살려보겠다고 머리 위로 갓난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살려달라고 피터하듯 울부짖었을 그 어머니들의 절교. 그 아비규환의 지옥이 눈앞에 그려져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교체되는 시기가 얼마나 비정하고 잔혹한지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수장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혹은 처음부터 배에 타지 않고 산속으로 도망친 왕씨들에게는 이제 전국적인 추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숨겨주지도 못하게 했죠. 네, 조선 조정은 왕씨를 숨겨주는 이웃조차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생존의 방식은 단 하나, 바로 부모가 물려준 왕씨라는 자신의 뻘이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 목숨을 건 성씨 세탁.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서글픈 게 자기 성을 그냥 아예 다른 걸로 바꾼 게 아니라 그 임금 왕자를 어떻게든 간직하려고 글자 주변에 획을 더하거나 교묘하게 비틀었잖아요. 네, 눈물겨운 노력들이었죠. 임금 왕자 위에 삿갓을 씌워서 온전할 전자로 만들고 가운데 획을 세로로 쭉 그어서 밭전자로 만들고 또 점을 하나 폭 찍어서 구슬 옥자를 만들거나 획을 몇 개 더해서 검은고 금자로 만들었죠. 심지어 글자의 형상을 완전히 비틀어서 용씨나 마씨로 모습을 감추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살기 위한, 그리고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한 가장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호령하고 절대 권력을 누리던 그 위대한 왕이라는 글자가 이제는 발각되는 즉시 나와 내 가족의 목을 치는 끔찍한 사형선고 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원할 것 같던 500년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적 무상함, 그리고 어떻게든 생명을 이어가려는 그 인간의 본능이 이 성씨들의 고스란히 묻어있는 거죠.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는 영원할 것 같았던 500년 거대 왕조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증발했는지, 그리고 그 피바람 속에서 스스로의 이름표를 떼어내면서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궤적을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네, 이 기록들은 권력의 허무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언제나 거창한 승리자와 왕들의 기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혹한 운명과 시대의 폭력 앞에서도 기어이 가족을 지켜내고 핏줄을 이어간 사람들의 위대한 생존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거리에 나가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들, 전씨, 옥씨, 금씨, 용치들 중 누군가의 혈관 속에는 그 옛날 차가운 바다와 모진 추포의 공포를 견뎌낸 고려 왕족의 끈질긴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과 성씨라는 건 나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자 가문의 자부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당신을 증명하는 바로 그 이름표가 사랑하는 가족을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는 사형선고가 된다면 어떨까요? 가장 나다운 것을 내 손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타인의 탈을 써야만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깊고 참혹한 상실감이자 동시에 얼마나 거대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행위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깊은 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그들의 절규가 덧없는 권력의 끝자락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지만 깊은 파문을 남기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